자, 이제 공유관계 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공유관계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일단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판례 이렇게 해봤습니다. 일단 23번 판례가 구분 소유적 공유죠. 일단 구분 소유적 공유는 최근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대내관계, 대외관계를 나누는 거죠. 자기들끼리는 정확히 구분 소유입니다.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공유예요. 대외적으로. 제3자에게 공유. 그럼 제3자가 공유물을 침해하면 공유자로서 전부에 대해서 방해 배제할 수 있는 겁니다. 제3자에게는 공유하고 똑같아요. 근데 자기끼리만 정확히 구분 소유죠. 예를 들면 이 토지가 있다면 갑을 끼리는 정확히 여기는 갑소유, 을소유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을은 함부로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내 땅 아니죠? 갑도 여기 함부로 넘어오면 안 됩니다. 근데 등기만 전부에 대해서 갑, 을 공유로 등기했죠. 자기들끼리는 소유권 정확히 나눴지만 제3자는 갑, 을을 공유자로 알겠죠? 이게 구분소유 공유입니다. 그럼 자, 이 상태인데 A라는 사람이 1억의 토지를 불법점이에요. A가 1의 불법점이합니다. 그럼 원래 여기는 갑당 아니죠? 그렇지만 제3자한테는 전부 공유관계니까 갑도 공유자로서 전부에서 나가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제3자한테는 전부 공유관계니까 자기들끼리만 소유권 정확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유효로서 부동산 실명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효예요. 따라서 유효니까 해이지할 수 있으니까 해이지할 수 있어요. 해이지하면 갑을 간에 공유물 분할 청구 못합니다. 이미 분할돼 있죠. 그럼 뭐라는 거죠? 지분을 이전하는 거죠. 여기도 을지분 등기돼 있어요. 여기도 갑지분 등기돼 있죠. 공유니까. 그래서 지분 넘겨주고 지분 넘겨주고 서로 지분 이전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가 있고 이게 서로 동시행이죠. 그래서 동시행 파트의 시험에 잘 나오죠. 이거 구분 소유 공유를 해소한다. 그때 동시행관계라고 잘 나옵니다.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럼 23번 판례는 제목 아래 보세요. 이 상호 명의신탁이 구분 소유 공유 같은 말이죠.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권자는 다음 네모 쳐보세요. 대내관계의 네모. 대내관계 자기들끼리 있어서는 특정 부분의 하나의 소유권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다른 구분사의 방해에 대해서 소유권을 찾아봐 그 방해를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그 말이 우리 줄이 너무 죄송합니다. 줄이 너무 길어서 고생 안 했어요. 자, 우리 여기 넘어오면 내 땅 넘어오지 마라고 배제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말이죠. 자기들끼리는 정확히 구분소유입니다. 배제 구할 수 있으나 다음 외부관계 네모 쳐보세요. 외부관계 제3자에 대해 있어서는 일필지 전체에 관해서 공유관계가 성립하고 공유자로서 권리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가 저 A죠. 제3자 방해가 있는 경우에 자기 구분 소유 부분 하나요. 그럼 틀려요. 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에 동원하십니다. 전체 토지에 대해서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24번이 공유에서 가장 시험에 나온 판례죠. 이 토지를 갑을병이 공유한다 해보세요. 갑 지분 3분의 2 얘들 지분 6분의 1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갑이 과반수라 자기 맘대로 사용 방법 결정할 수 있죠. 자, 갑이 을병 동의 없이 을병 동의 있으면 뭐 시험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을병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A에게 임대차에 있다. A가 공유물 전부를 사용하더라도 A는 과반수 동의 얻었죠? 그러니까 전부적법입니다. 전부적법. 그럼 A 임대인은 갑입니까? 갑을병입니까? 갑만 임대인이요. 을병은 서로 얼굴을 모릅니다. 그러죠? 따라서 을병은 A한테 어떠한 권리 행사 못합니다. 즉 우리 동의 없으니까 나가라고 방해 배제 청구 못해요. 안 그러면 우리한테 월세 내놔라. 월세가 120이라면 월세 20만 원씩 청구 못합니다. 을병은 A한테 어떤 청구도 못해요. 그럼 을병은 어떻게 하는 거죠? 갑에게 청구해요. 갑에게 월세 20만 원씩 받으면 되겠죠?
그런 거지. A한테 어떠한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24번은 그래 밑줄 이런 읽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부터 이제 법정상권인데 일단 법정상권은 366조와 관법지 이걸 잘 보셔야겠죠. 일단 저당물 경매로 소유자 바뀌었을 때는 366조 법정상권 승인 봐야 됩니다. 먼저 366조만 간단히 좀 봐볼게요. 366조 법정상권은 이 두 가지 사례를 일단 우리가 항상 비교해봤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론 설명이 마지막이에요. 나중에 동용할 때는 그냥 문제만 쑥 푸는 겁니다. 문제만 쑥. 자, 여기 갑소유 토지와 갑소유 건물이 있고 여기 갑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토지 위치와 면적이 똑같다 가정해보세요. 위치 면적이 똑같다. 그럼 차이점이란 건물이 있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A가 토지의 저당을 취득하고 돈을 빌려줘요. A가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럼 우리가 A라면 어떤 토지에 돈 많이 빌려줘요? 당연히 여기에 돈 많이 빌려주기. 여기에 돈 많이 빌려주고 이런 거 돈 안 빌려줘요. 빌려줘도 아주 조금 이래 빌릴 겁니다. 그럼 자 윗그림에서 갑이 조금 돈을 못 갚았어요. 그래서 A가 토지 경매를 실행했다. 그럼 토지는 저당물이 있었죠? 저당물 경매입니다. 그래서 을이 경락받았어요. 경락인. 그러면 이 건물 갑이 을이 철거해 그랬죠? 그럼 갑은 을 태어나서 처음 봤죠? 경매를 봤으니까. 철거 면허하려면 법정상권 인정돼야 돼요. 그럼 이때 만약에 법정상 인정해 줄 것인가? 이때 만약에 건물이 철거 안 된다고 가정해 보세요. 건물이 남아있어요. 그럼 우리 토지 경락가를 아주 낮게 쓰겠죠. 건물 있는 토지니까. 그러더라도 A도 건물 있는 토지라 돈 조금 빌려줬어요. 그래서 을도 건물 있는 토지라 경락가를 낮게 씁니다. 그래도 이 경락대금으로 A는 충분히 채권에 해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굳이 아까운 건물 철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법정상권 인정해줘도 저당권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법정상권 인정됩니다. 근데 여기는 나도 이제 돈 많이 빌려줬거든요. 근데 갑이 지 멋대로 건물 지었다. 그럼 을은 건물 짓지만 A는 공사 중지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갑이 뚝딱 빨리 지었습니다. 그럼 돈이나 잘 갚아야겠죠? 돈 못 갚으니까 A가 토지 경매를 실행했어요. 토지 경매. 그래서 을이 경락을 받았다. 그래서 을이 갑건물 철거해 그랬죠? 자, 그럼 이때 만약에 건물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을이 경락가를 낮게 쓰겠죠? 건물 있는 토지라 경락가를 아주 낮게 쓸 거예요. 근데 A는 나대지라 돈 많이 빌려줬거든요. 그럼 이 돈으로 A는 채권에서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건물이 없어져야 돼요. 건물이 없어진다면 우리 경락가를 나대지 대가로 크게 쓸 거예요. 그래야 이걸로 채권을 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건물 철거해야 돼요. 그래서 법정상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공식을 외웠죠? 이렇게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 소유면 법정상권 다 인정됩니다. 여기는 저당 설정할 당시 나대지였죠?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잖아요?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는 법정상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식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얘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였는가만 보시면 돼요. 동일인 소유였는가만. 저당권이 여러 개라면 항상 1순위. 최선순위부터 돈을 먼저 받아야겠죠? 그래서 1순위 말소기준 원리 1순위 설정 당시 뭐가 동일인 소유예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면서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하겠죠? 그럼 동일인 소유 건물이 있다면 건축중도 법정상권 인정돼요. 건축중도. 즉 A가 돈 빌려줄 때 갑이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요. 건축중. 눈으로 확인했죠. 당연히 돈 적게 빌려줍니다. 그러죠? 그래서 인정해도 상관없어요. 하물며 다 지었는데 다 건물 지었는데 아직 미등기다. 너는 다 지었는데 무허가다. 당연히 인정해.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인가 보시면 돼요.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 그래서 이제 이건 지우겠습니다.
설정 당시 동일소유인가 요건을 봐서 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법정기산권 다 인정돼요. 근데 예외가 딱 하나 있었죠? 요건 충족했더라도 반드시 세트로 나와야 돼요. 공동저당만 나오면 안 됩니다. 공동저당 설정 후 철거되고 신축, 축조 나오면 이때만 인정 안 됐죠? 예외가 딱 하나입니다. 예외 딱 하나. 이 말만 나오면 인정돼요. 이까지 나와야지 인정 안 됩니다. 이것만 나와도 인정돼요. 이것만 나와도 반드시 세트로 여러 개 나와야 인정 안 됩니다. 그리고 설정 당시 동일 소유 충족 못했다면 이때는 법정기산권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설사 건물 지을 때 근저당권자 동의를 얻었더라도 절대 안 됩니다. 인정 안 돼요. 무조건 돼, 무조건. 그럼 이제 여기 예외 지은 경우 한번 해볼게요. 공동저당 후 신축 얘기. 자, 갑소유 토지 건물 있었죠? 이따가 이제 토지 건물의 공동저당을 설정했어요. 공동저당. A가 설정했다. 이 상태로 건물이 경매 나왔다. 경매 나와서 처음에 소유자가 똑같았는데 경매로 소유자가 서로 달라졌습니다. 상이하게 됐다. 그럼 경매는 셋 중에 하나예요. A가 토지만 경매할 수 있고, 둘째 건물만 할 수 있고, 셋째 둘 다 할 수 있고, 그러죠? 아무튼 그래서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그럼 법정기산권 발생해요, 안 해요? 발생하죠? 왜 그럽니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였죠. 그리고 공동저당만 나왔지 철거되고 신축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인정돼요. 이때는. 근데 이번에는 갑소유 토지 건물 있죠. 여기에 다시 공동저당이 나왔어요.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권. 근데 이번에 어떤 사실로 건물이 철거됐어요. 건물이 철거가 돼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나대지에 저당권 이렇게 남았어요. 이렇게. 자, 건물 철거됐죠. 그럼 이 건물에 대한 저당권 남아있습니까? 소멸합니까? 네? 건물에 대한 저당권 남아있어요? 소멸해요? 건물 없어요? 당연히 소멸하죠. 경매시킬 물건이 없잖아요.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남았어요. 이 상태로. 아, 이렇게 남았단 말이죠. 아까 남아있단 말이? 아, 이렇게 남았어요. 이렇게. 이게 남아있단 말 아니었죠? 이렇게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 다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근데 이제 A가 돈을 못 받아서 경매를 실행했죠. 토지 경매. 그래서 의리 경락을 받았다. 경락인. 건물 철거해 그래서요. 자, 그럼 이때는 설정 당시 동일 소유였지만 공동저당 설정된 거 철거 후 신축 나왔죠. 이때만 법정기산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죠.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이것은 자, A는 두 군데 저당 잡았죠. 돈 못 받으면 두 군데서 배당받을 생각으로 돈 많이 빌렸어요. 근데 어떠한 사유로 저당권이 하나로 줄었죠. 건물 없어졌으니까 한 개로 줄었습니다. 그럼 이 은행을 보호하려면 이때 한 개 남은 담보 목적물을 가치를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높여줘야 돼요. 그나마 두 개, 한 개 줄였으니까 A를 보호하겠죠. 그러면 이 토지 가치를 높이는 건 딱 하나입니다. 건물로 쓰는 거. 이때만 건물로 써야 되니까 법지 인정 안 되고 나대지로 경락받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시대로 하시면 돼요. 세 줄대로. 우리나라의 모든 판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자 25번 판례는 제목 아래 봐보세요. 제목 아래 그냥 밑줄만 볼게. 바로 공동저당권 나왔죠. 아래줄 밑줄 건물 철거 나왔죠. 그리고 신축 나오면 제일 끝에 법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26번 판례 아직 시험이 안 났습니다. 이거. 이 판례를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제목 아래 보세요. 토지와 함께 공동근저당권 동원하십니다. 공동근저당권. 그럼 철거되고 신축 나온 거 봐야 돼요. 공동근저당권이 설치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하네요.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달리 등기부가 건물이요. 건물 등기부에 멸실계제가 이루어지고 이를 이유로 건물입니다. 건물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그럼 공적장부로는 건물 없죠. 근데 사실은 건물 남아있죠. 그러죠? 그 다음 그 후 토지에 대해서만 그 말이 이제 건물 아예 없는 거예요. 공무상으로.
건물은 등기가 없잖아요. 토지에 대해서만 경멸체가 진행된 결과 토지건물사에 달리되었다면 그 건물에 대한 건물 사실은 남아있죠. 그럼 철거만 안 되니까 법지 성립합니다. 등기부는 다시 만들면 돼요. 그래서 공동주당 후 신축당을 반대 보셔야 돼요. 다음 27번 판례는 1번과 2번은 다 법조 제목 밑에 밑줄이 함께 매수 함께 매도 돼 있죠. 이렇게 함께 이런 말 나오면 볼 필요 없다 했죠. 제일 그때 무조건 법지 없다 무조건 없다라고 하시면 돼요. 함께 이런 거 나오면. 자,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미등기입니다. 토지는 등기가 있어요. 이걸 갑이 을에게 토지 건물을 함께 매도한다. 함께 매도. 또는 함께 양도 같은 말이죠.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함께 양수 같은 말이죠. 토지금 함께 양수, 함께 매수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이 팔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얘는 등기 있으니까 등기 넘겨받았어요. 근데 건물은 미등기라 우리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토지가 강제경매, 건물은 등기 나올 수 없겠죠. 경매, 토지가 강제경매 나왔다. 그래서 병이 경락받았어요. 그럼 강제경매로 소유자 바뀌면 관법지 문제죠. 그럼 이 건물에 관법지 발생할 것인가? 관법지. 관수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발생이 안 해요? 그럼 무조건 안 한다 그랬죠?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법지 X. 관법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법지 발생하려면 처분 당시 동의인이 서야 돼요. 근데 이건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죠. 이건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니까 처분 당시 소유자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관법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함께 팔았죠. 이 토지의 저당권이 나서 저당권, 토지의 저당권. 그래서 저당권자가 토지경매했습니다. 그럼 저당권자가 토지경매면 저당물경매, 이무경매요. 이무경매. 그래서 병이 경락받았다. 이 건물이 이제 저당물경매니까 366조 법정상권 발생할 것인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366 법지는 저당 설정 당시 동의인 서야 돼요. 다시 설정 당시 이것도 동의인 소유 아니죠? 그러니까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국 어떤 법정상권 무조건 발생하네요. 무조건. 그래서 볼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법지에서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법지에서 무조건 달라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는 반드시 미등기해야 돼요. 둘 다 등기 있으면 그냥 등기 청구 받으면 되죠. 애초에 법정상권이 아닙니다. 하나는 미등기해야지 법정상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 나오면 중간을 볼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제일 끝에 없다 하시면 없다. 그래서 27번 1번도 함께 매수 제일 끝에 없다. 가로 2번 판례도 함께 매도 나왔죠? 그럼 제일 끝에 없다. 지금까지 이제 법정상권 성립 여부에 관한 좀 몇 가지 어려운 판례 보셨고 28번 이제 사례가 나오면 28번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나온 지 좀 됐습니다. 28번 이제 사례 문제입니다. 이제 28번은 법정상권 성립 후입니다. 법정상권 성립 후. 그럼 일단 성립했으니까 건물 철거는 되지 않겠죠? 그럼 일단 법정상권 취득하면 등기 없이 개중에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죠? 법정이니까. 이제 법정상권 성립 후에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성립했죠? 근데 먼저 토지가 양도된다. 토지가 양도라고 유학집 대리 나눴습니다. 우리가. 자, 갑토지에 을건물이 있어요. 그럼 을은 갑토지 사용 권한이 있어야겠죠? 우리 법정상권 취득했다. 근데 아직 법정상권 취득했는데 아직 법정상권 등기하지 않았대요. 그럼 등기한 건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오겠죠? 아직 등기 안 했습니다. 그래도 을은 법정상권 취득했죠? 취득해서 을은 등기 없이. 그래서 을은 갑한테 법정상권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철거 청구 못해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갑이 병한테 토지를 팔죠. 토지 매매. 그래서 병이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합니까? 그러면 제3자에게도 지상권이 먼저 성립하고 소유권 이건 나중에 취득했어요. 그럼 시간초로 빨랐죠? 그래도 등기 없이도 법정상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은 지상권 부담 많은 토지를 사는 꼴이죠. 이게 토지양도고. 이제 건물양도 좀 더 복잡했죠? 건물양도. 다시 갑토지에 을건물이 있어요. 을은 갑토지 사용권으로서 법정상권 취득했는데 아직 법정상권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을은 법정상권 취득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을이 저기 표현했으니까 을이 정에게 건물을 양도한다. 건물 매매. 자, 그럼 건물을 팔면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인 법정상권 양도도 여기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법정상권 양도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럼 을은 매매 법률행위죠. 그러면 건물도 등기해야 되고 법정상권도 등기해야지, 취득해 등기해야지. 다 법률행위니까. 근데 얘가 법정상권 미등기라 얘도 법정상권 등기 안 했어요. 그럼 을은 법정상권 취득 못했죠. 누가 현재 법정상권자입니까? 을이 취득권자, 을이. 정은 등기 안 하면 절대 취득 못해요. 이 법률행위니까. 그러죠? 자, 그럼 현재 여기서 이제 토지는 갑소예요. 근데 건물은 등기를 받았다면 건물은 누구 소유죠? 정 소유죠? 건물은 정건물이 있어요. 그럼 갑과 정 사이에 토지 사용 계약 맺은 적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갑이 철거 청구했어요. 야, 내 땅에서 건물 치워라고 했죠? 그럼 할 수 있겠는가? 못하는 거죠. 못합니다. 지금 빨리 갑은 을에게 법정상권 등기해줘야 돼요. 그럼 등기 받으면 을은 빨리 법정상권 등기를 이전 등기 해줘야겠죠? 그럴 지위인 자가 아직 얘가 법정상권 등기 없다 그래서 철거 청구하는 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거 청구는 못합니다. 단, 정은 내 땅입니까? 타인 땅입니까? 타인 소유 토지라 땅 사용료는 줘야 돼요. 그래서 갑은 토지 사용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지. 토지 사용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지. 철거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아무튼 정은 빨리 법정상권 등기하겠죠. 그럼 자, 정은 법정상권에 관한 한 등기 안 했죠. 이 지상권에 관한 한 지상권 취득할 채권자지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지상권 등기 청구해야 돼요? 을에게 청구해야 돼요. 을에게. 갑에게 직접 청구 못합니다. 다시나 이 지상권 등기 안 했죠? 그럼 지상권에 관한 한 물권자가 아니라 지상권 취득할 아직 채권자예요. 그럼 채권자니까 내 채무자 을에게만 행사해야지. 갑하고 아무 관계 없죠? 갑한테 직접 지상권 등기 청구 못합니다. 을한테 돼요. 을한테. 아니면 을을 대위에서 하거나 대위에서 그러게 하지 직접 지상권 등기 청구 못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사료를 낼게 아주 많이거든. 이쪽에는. 자, 그럼 28번 판례는 자, 1번 판례 보시면 가로 1번 판례 있죠? 제목 아래 읽어보겠습니다. 법정상권 가진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여기죠? 이제 건물. 이 정. 법지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 정은 그 다음 채권자 대위 법리에 따라 전 건물 소유자가 예죠? 전 건물 소유자 을 및 대지 소유자 갑에 대해서 순차로 지상권 설정 등기 및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 말이죠. 얘한테 설정 등기 및 너한테 이전 등기 구할 수 있으므로 그 다음 이러한 법정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 정이죠. 정에 대해서 대지 소유자 갑이 소유권에 의해서 건물 철거를 구하는 것은 아래 밑줄 신의칙상 허용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 판례 밑줄 단 임료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아래 판례 밑줄 내잖아요. 밑줄 치란 말이 아니라 밑줄 있는 거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 판례 그래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내면 상당히 좀 복잡해요. 사례를 잡으셔야 되고 사례 내면
분명히 1번, 동그라미 1번, 2번에 이걸 내요. 토지양도. 쉽게 내면 토지양도 할 때 등기 없이는 제3자에게 지당권 주장할 수 없다. 그럼 틀리죠?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다. 1번, 2번에 답을 내요. 쉽게 내면. 어렵게 내려면 이제 4번, 5번에 이걸 내겠죠? 이제 우리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냅니다. 그러면 뭐 직접 지당권 등기 청구할 수 있다면 틀리죠? 건물 철거 청구 틀리죠? 부당이득 반환은 맞죠? 이런 식으로 사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정확히 비교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고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제 전세권으로 갑니다. 전세 29번 판례는 가로 1번과 가로 2번이 있죠? 이제 두 개 비교된 판례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원래 한 판례인데 이렇게 제목이 나눠 있는 겁니다. 자, 가로 1번 판례 이거죠? 자, 등기부 갑부의 갑이 소유자입니다. 단 등기 물구에 전세권이 있어요. 전세권자 을. 그 다음에 1-2라고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자 병. 그럼 병은 누구한테 돈 빌려줬죠? 을에게 돈 빌려주고 뭘 저당 잡았어요? 전세권. 권리를 저당 잡았습니다. 권리. 부동산이 아니라.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변제에게 돈을 안 갚아요. 변제에게 돈 갚지 않으면 병은 경매하겠죠? 뭘 경매합니까? 전세권을 경매해요. 부동산이 아니라. 그럼 전세권을 경매해서 A가 전세권을 경매받으면 남은 전세기간 동안 을이 아니라 A가 살아요. A. 그리고 나갈 때 전세금 누가 받아나가요? A가 전세금 받아나갑니다. A가. 그걸 전세권을 경매받은 겁니다. 이번에는 전세 기간이 끝났어요. 기간이 만료됐다. 그럼 이건 말소등기야 소멸합니까? 저 신법 깊이 혼나 말소등기 없이 이대로 무효입니다. 이대로. 그럼 지금 전세권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병은 더 이상 전세권을 경매할 수 없어요. 돈 안 갚더라도 더 이상 것을 경매 실행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전세권이 없는 거니까. 없잖아요 이제. 그죠? 대신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우리 기간 끝났기 때문에 갑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어요.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저당 목적물인 전세권 대신 생긴 가치적 변형물입니다. 병을 이걸 압류해서 여기 물상대에 하는 거지 더 이상 전세권을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뭘 해야 돼 이걸? 병은 압류. 이걸 압류해서 물상대에 압류. 압류해야 돼요. 그럼 압류하면 갑은 전세금 누구한테 내줘야 돼요? 이제 병한테 내준 거 병한테. 그래서 이제 29번에 가로 1번 판례. 자, 제목 아래 봐보세요.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그럼 저당권 목적물인 전세권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한 것이므로 즉 아까 건물이 없어지면 저당권 소멸하죠? 여기도 저당 목적물이 없어지면 당연히 저당권 소멸해요. 그 다음 저당권 목적물인 소멸한 것이므로 그 다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 목적물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없어졌으니까. 다음 가로 2번 판례. 제목 아래 봐보세요. 제목 아래. 거기 2번 판례는 시험범위 아닌 게 나오니까 제가 읽은 것만 딱 밑줄 해보세요. 자, 제목 아래부터 밑줄 해보세요. 자, 제목 아래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 존속경에 만료되면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하므로 더 이상 전체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여기까지 최근에 시험 2번 정답 나왔어요.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다. 그 다음 이러한 경우에는 저당권 목적물인 전세권에 가름하여 존속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그 다음 압류 동원하십니다. 압류. 그 다음 그 아랫줄에 밑줄 그어 있죠? 등이 있습니까? 바로 등으로 밑줄. 그러니까 중간에 시험번이 아니니까 보지 마세요. 그냥 압류 등의 방법으로. 다시 체크했죠? 압류 그 다음에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서 비로소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 전세금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된다까지. 이게 이제 물상대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한편 전세권 저당권 이 말입니다. 이게 전세권 저당권 이게 다시 한편 전세권 저당권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예요? 소유자 갑. 소유자 갑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그 다음 전세권자가 누구예요? 을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을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갑은 을한테 전세금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만 을한테 주면 안 되겠죠, 이런 거?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그 끝에서 세 번째 밑줄까지 있게 된다까지 보시면 되겠다. 있게 된다까지. 그게 물상대에 할 수 있다까지. 한 편 이하는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일단. 한 편 납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시고 이해되면 한 편 뒤까지 보면 되는 겁니다. 같은 판례니까. 다 잘 이해하셨죠? 칠판에 있는 건데 한국말이 복잡해요. 한국말이. 칠판은 간단하죠? 한국말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시험은 말로 나와요. 그림은 안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글도 이렇게 잘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30번 판례는 뭐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죠? 30번은 대항력. 대항력이 무슨 말 물어본 거죠? 아주 많이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항상 시험은 나온 게 나와요. 항상. 한 60, 70%는 딱 모든 과목이 정해 있습니다. 나온 게 또 나와요. 그걸 빨리 찾아서 그걸 안 틀리게 연습하시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봐보시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동요 모의고사 보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모의고사 매달 한두 번씩 봐보셨죠? 몇 번씩. 모의고사 보시고 틀린 거 점검해 봤습니까? 그냥 버려버렸습니까? 점검해서 휴지통으로 갔어요? 아니면 그냥 놔뒀어요? 그냥 놔둔 게 여기에요. 안 보고 놔둔 게 어차피 이리 갈 거잖아요. 이게. 이리 가버리니까 모의고사 봐도 실력이 안 는 거예요. 점검을 해봐야지 실력이 느는 겁니다. 점검을. 그렇겠죠? 이건 그냥 점수만 확인하고 A 점수 안 나오네 확인했을 뿐이에요. 점검해봐야지 늘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동영이라는 게 중요한 게 문제 같이 풀잖아요? 같이 점검을 하니까 그때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그때 점검을 하니까. 지금까지 계속 버려보니까 실력이 안 는 거예요. 그냥. 맨날 나는 시간 부족하네. 맨날 찍으면 틀리네. 그것만 지금 확인해서요. 점검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동영하시고 해설까지 딱 그렇게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거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같이 네키 하시라잖아요. 시험 볼 때. 네키를 하세요. 네키를. 이제 오늘 민법 시험 오면 오늘 점심 네키를 했다. 여러분 몇 명 친한 사람끼리. 아, 네기를.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네기를 하세요. 내기를. 제가 웃기려고 그랬어요. 일부러 웃기려고. 그래서 이제 점수 안 나온 사람이 점심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날 새서 공부해요. 내가 꼭 내일 점심 얻어먹으려고. 그러게 선의 경쟁하셔야 돼요. 2차만 본 사람한테 2차 한 사람한테 붙지 마세요. 또 바로 깨지니까. 1차 하는 사람께 2차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게 하셔서 이 동영 과정을 잘 이제 끝까지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30번 판례는 대항력을 물어본 거고, 뭐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또 하기 부끄럽지만, 그래도 한 번씩 계속 이렇게 해줘야지 여러분 안 잊어버립니다. 헛갈리지 않아요. 갑과 을이 전세권 계약했죠? 계약경 2년에 전세금 3억이에요. 1년 내내 똑같아요. 이것까지. 우리 전세권 등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전세권을 취득했죠. 전세권 취득한 다음에 기간 도중에 소유자가 바뀌어요. 매매로 병이 소유권 취득했다.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병이 새로운 소유자니까 을에게 너 나가 그래서요. 그러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죠. 을은 이 계약 누구랑 맺었어요? 갑과 맺고 병과 맺은 적 없죠. 그래서 물권이라 대항력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적 순으로 병 소유권보다 이가 더 빨랐죠? 그러므로 갑과 맺은 계약 내용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가 대항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을은 2년간 남은 기간 더 살 수 있습니다. 나갈 때 전세금 누구한테 받아가요? 병에게 신소유자. 설정자 아니에요. 신소유자. 라고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죠? 그래 30번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이제 31번 판례는 동시행이죠. 전세권 소멸시 동시행 317조. 다시 각 부동산을 을과 전세권 계약 맺었죠. 그 31번 판례 아직 시험이 안 나왔어요. 이제 을이 갑에게 전세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갑이 을에게 전세권 등기해줬어요. 그리고 을이 직접 점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전세권 기간이 끝났어요. 기간이 종료하면 317조에서 갑은 전세금 반환과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및 목적물 점유 반환 이게 서로 동시행입니다. 전세금 반환과 이 두 가지가 서로 동시행이에요. 근데 을이 점유는 반환했어요. 목적물 인도했는데 전세권 등기를 아직 말소 안 해줬어요. 그럼 갑 전세금 줍니까 안 줘도 됩니까? 안 줘도 돼요. 왜 그러죠? 두 가지와 이게 동시행인데 둘 중에 하나를 안 했죠? 그럼 갑도 전세금 안 줘도 됩니다. 그럼 갑이 전세금 안 줘도 되죠? 그럼 그동안의 전세금에 대해서 전세금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 없어요. 안 줘도 되니까. 그럼 이제 31번은 제목 아래 밑줄 그어 있죠? 밑줄 바로 봐볼게요.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점유는 반환했죠? 그 다음,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인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즉, 등기는 말소 안 해줬죠? 그 다음,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그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즉, 부당이득 얻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고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도 뭐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죠. 32번. 자, 이제 목적물 일부 전세권자. 즉 5층 건물 중에 뭐 3층에만 전세권 설정했다. 자, 이자가 건물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 있을 것인가? 경매 신청, 경매 청구 못합니다. 전부에 대해서. 다음, 누군가가 전부를 경매 청구하면 그 전부 경락대금에서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라면 5층 건물이 전부 얼마 경락대금 나온 거지 층마다 얼마 나오지 않죠. 그래서 누군가가 전부를 경매 청구하면 전부에 대해서 순위에 따라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스스로가 전부를 경매 신청 못합니다. 그럼 이제 32번 판례 봐보세요. 제목 아래 건물 일부죠. 일부에 대해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전세권자는 전세권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권 도난칩니다. 이것은 변론을 하고 있다 이 말에 있다. 우선 면제권 있다. 다음 경매 신청권 가로치는 주고 이것은 없으므로 그 아래줄 중간쯤에 쉼표 뒤에 그 전세권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경매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 틀려요. 불가능하더라도 달려볼 것 아니다가 경매 신청 못한다. 그 뒷말을 꼬셔요. 이렇게 그 부분만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예외적으로 전부를 경매할 때 하면 틀립니다. 절대 못해요. 절대. 그래서 아까 그 밑에 세 줄을 거기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전세권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33번부터 유치권이죠. 뭐 유치권은 크게 어렵지 않죠.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 깜빡깜빡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세 가지 우리가 외웠어요. 그 세 가지 외워두면 유치권은 뭐 틀릴 게 없습니다. 일단 유치권은 약정이 아니죠. 약정이 아니라 법정 담보물권. 법정 담보물권이고 그래서 법정을 보면 뭐가 떠올라요? 이제 유치권 원래 등기 못합니다. 그래도 등기 없이 떠오르면 일단 문제를 맞춰요. 다른 거 다 맞출 거니까. 법정 여기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 그러니까 유치권은 물권법이지만 임의규정. 그래서 중요합니다. 물권법은 다 강행규정이죠. 근데 임의규정이에요. 그래서 유치권 포기 특약 가능합니다.
우리끼리 유치권 인정하지 말자라고 유치권 배제 또는 포기 특약 가능해요. 이걸 첫 번째 주의하시고, 그 다음 유치권에는 그 성질상 세 가지가 없다 그랬죠. 유치권에 우물에 보물 없다라고 했어요. 우물에 보물 없다. 우가 뭡니까? 우선면 여건 없다. 물이 뭐예요? 물상대에 없다. 물상대에 없단 말은 유치권 있는 건물이 불타 화재로 없어졌어요. 그럼 보험금에 손 못 대요. 다 유치권자는 유치권 행사하는 건물이 화재로 불타 없어졌다. 보험금에 손 못 대요. 저당권자 되는 거지. 물상대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본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없습니다. 본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없다. 본권 예를 들면 유치권. 유치권도 일종의 본권이죠. 본권이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유치권은 당연히 점유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말장난 같지만 유치권에 의한 물청이었고 점유권에 의한 반환증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딱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유치권,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련성이 있어야 돼서 결련성이 없어서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건복지부 매신이라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매신. 보증금이죠. 그 다음에 권리금. 보건아무튼 다 땄어요. 그냥 말을 만들려고. 지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 매가 최근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매매대금. 외상대금 매매대금이에요. 건축자재대금 채권. 건축자재 채권은 건축 돈 주고 산 거죠. 매매대금. 그 다음에 계약명의신탁, 명의신탁 나오면 유치권 X라고 외웠습니다. 유치권 X. 그래서 암기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33번 판례는 이제 323번이 문제 유치권이라 나오겠죠? 그럼 옳은 거 틀린 거 물어봅니다. 그럼 자, 323번은 그냥 밑줄 바로 볼게요. 아래 밑줄. 매매대금 채권 동원하시고 매매대금 채권을 피해담보 채권으로 아랫줄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돼요. 유치권. 이게 최근 판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친절하게 매매대금 채권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무엇을 매도하여 제일 끝에 대금 채권이라 쓸 수가 있어요. 다시 물건을 매도하여 그 대금 채권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우리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딱 외워두어야지. 아, 매도 나왔네? 아, 그럼 유치권 X라고 딱 생각하는 겁니다. 유치권 X. 이게 매매대금 채권이죠? 유치권 X. 다시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시험에 물건을 매도한 자는 그 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틀렸죠? 이게 매매대금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외워두면 바로 이게 눈에 보는 거죠? 매매대금. 그러니까 이 33번 판례를 이대로 매매대금 채권 그러면 좀 쉬운데 이렇게 또 띄워놓으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판례죠. 이게 그 시험이. 그래서 외우시면 되겠고, 그다음 34번도 뭐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그리고 뭐 가끔 이맘때쯤에 막 어떤 과목이 올해 어렵다 쉽다 예상하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출제위원도 문제 뭐가 날 줄 몰라요. 출제위원들이 가서 문제를 몇 개씩 적어내거든요. 그걸 추리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도 몰라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어떤 선생님들 그래요. 아, 내 친척이 출제위원 들어갔다고. 그래도 모른다니까요. 그 말이 사실이라도. 그러니까 예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 골고루 하시 골고루. 그리고 1차에 주력 과목 하나 사무드시고 2차에 주력 과목 하나 사무드셔야 돼요. 혹시 뭔가 어렵게 나왔을 때 적어도 75점 이상 맞을 과목 하나씩. 그럼 당연히 1차는 민법이 되겠고, 뭐 2차는 뭐 중개 실무나 뭐 그런 거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렵게 나온 거 꽈락 모여하면 되니까. 그러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막 어떤 게 쉽다 어렵다 절대 예단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다음 이제 34번 판례는 자, 점유 그러면 간접점유 다 포함되죠? 간접점유. 그래서 유치권 간접점유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그랬죠.
갑이 자기 자동차를 우리 카센터에 맡겼어요. 수리를 맡겼다. 그래서 여기 자동차가 왔어요. 수리비 채권이 500만 원 남았다. 갑이 수리비 안 주면 갑 너 자동차지만 이 돈 줄 때까지 너 차 못 줘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카센터가 좁으니까 병한테 안전한 곳에 맡겨둬요. 맡긴다를 임치. 그래서 안전한 병한테 차를 맡겨놨어요. 그럼 얘가 이제 직접 점유합니다. 그리고 을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얘가 간접 점유.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이건 안 된다 그랬어요. 간접 점유는 가능하지만 유치권이란 채무자에게 너 소유 물건이지만 돈 안 주면 너 물건 못 줘. 그래서 심리적 압박을 가는 겁니다. 근데 갑이 500은 없는데 당장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와서 제가 하루에 10만 원 줄 테니까 제 차 좀 빌려주세요 해서 임대에 갔어요. 임대에 갔다. 그래서 차가 갑한테 다시 왔어요. 그럼 갑이 이제 차 타고 다니죠? 그럼 갑이 심리적 압박을 당합니까? 오히려 의리당해요. 이제 갑 압박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유치권 성립 안 해요. 이건 그냥 돌려준 거지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직접 점유해서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그런 유치권 없어요. 압박을 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3, 2, 4번은 밑줄만 간접 점유 가능하죠? 네, 그 아래 밑줄.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 요건은 점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치권 X. 다음 35번 아까 했어요. 점유자격제 관계에서. 자, 제목 아래 봐보세요.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해서 그 피담은 채권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통화나 친다 인도거절. 인도거절 유치권 행사. 인도거절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은 채권의 가로 쳐보세요. 변제 청구 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변제 청구는 채무자에게. 유치권은 누구한테나. 그래서 두 개를 잘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6번 보시면 자,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제공 안 됩니다. 그렇지만 채무자 승낙 없더라도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 이게 이제 도급계약에서 판례가 많이 나오죠? 자, 갑과 을이 건설 도급계약 맺었어요. 갑의 일을 맡긴 도급인, 을이 공사를 하는 소급인. 그럼 보통 재료는 누가 되죠? 아무 말 없으면 갑이 재료 다 되는 겁니다. 아무 말 없으면. 그럼 우리 건물 지었지만 갑이 준 재료를 지었죠. 그럼 이거 갑소유 평가돼요. 우리 지었지만 갑이 준 걸로 지었으니 갑소유. 그럼 우리는 갑에게 공사대금 받아야겠죠. 근데 갑이 안 줘요, 공사대금을. 그럼 우리는 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점유는 불법 아니죠? 적법이에요. 유치권 있으니까. 단 우리 이 주택을 여기서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점유할 수 있어요. 이 점유를 판례가 보존에 필요한 사용입니다. 그렇지만 내 집 아니죠? 우리 점유할 수는 있지만 내 집 아니니까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유치권으로서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다와 그 앞 전혀 별개로 월세는 줘야겠죠? 따로따로 항상 생각이 됩니다. 그럼 자 36번 판례는 제목 아래 봐보세요.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 동그라미입니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제 특별한 사정은 한 별개로 따지라 그랬죠.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따지면 되겠고. 37번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죠? 37번 제목이랑 밑에 지문 똑같죠? 제목 아래 봐보세요. 본문. 제목 아래. 다세대 주택은 공동입니까? 단독주택입니까? 다세대. 예? 다세대. 공동이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공동이잖아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또 벌써 잊어버렸어요. 주인법 할 때 옛날에 했죠? 주인법 할 때. 이게 공동주택이에요. 다가구는 여기 없죠? 다가구가
보통 일반적 원룸 건물. 단독주택. 그러죠? 보통 원룸은 4층짜리 하나가 소유권이죠? 홈마다 그냥 매도 써놨을 뿐입니다. 다가고요. 다세대는 홈마다 소유권 달라요. 다 홈마다 소유권 다르죠? 그러니까 소유권 여러 개니까 공동이에요. 그래서 I연세대 했잖아요. I연세대라고. 기억나죠? I연세대. 서울의 연세대학교 있잖아요. I연세대 하시면 돼요.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주인파를 탄 것 같은데 I연세대라고. 이제 해서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원전 가면 되잖아요. 이거 시험 직전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시험 전까지 기억하니까. 했어요. I연세대라고. 안 했구나. 한 것 같은데. 이 말 들으면 이제 남녀가 싸웠어요. 남녀가 싸운 남자가 뒤지게 맞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년 세대. 그거 안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2년 세대라고. 그러게. 아무튼 이제 오늘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세대는 공동이에요. 홈마다 소유자 다릅니다. 그럼 다시 판례 보시면 다세대주택 창호 등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 잔액을 편집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동그라칩니다. 한 세대를 점유해 동그라미. 그러니까 소유권이 여러 개인데 그중에 한 곳만 점유했죠.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죠. 전체에 대해 시행한 공사대금 채권 후 잔액 전부 동그라칩니다. 잔액 전부를 피담보 채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명이니까 여러 세대를 점유할 수 없죠. 한 세대만 점유해도 여러 세대 다 점유한 걸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주택 전체요. 그리고 나머지 채권 잔액 전부를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유치권 마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저당권이죠. 10분 휴식하시고 이제 저당권 예를 보겠습니다.